자, 1번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trade-offs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얘들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균형. 맞아. 균형을 이야기해. 근데 이 균형은 어떤 느낌의 균형이냐면 서로 상쇄하는 균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부분이 6이잖아? 그러면 4가 되는 4를 맞춰서 그 B는 4가 돼서 균형이 맞춰지는. 그러니까 상쇄라는 것은 하나가 뭔가 더해지면 다른 한쪽은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상쇄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 트레이드-offs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추는 1대 9, 6대 4 이런 식으로 맞춰서 상쇄해서 맞추는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나왔던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총 나왔는데 첫 번째는 subject matter 주제고요. 두 번째는 style 스타일입니다. 이 subject matter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figure이라는 단어와 이제 비슷한 어떤 말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background, style. 여기 style 같은 경우는 background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무언가. 근데 이 두 가지는 되게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려면 일단 subject matter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style은 대체 어떤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균형을 맞춘다라는 게, 균형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서론이자 도입부가 맞아요. 네. 그럼 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2번에서는 자, representation of paintings, place or stories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구상주의적인 그림, 그 다음에 연극, 그 다음에 이야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뒤에 봤더니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그 주제 그 자체에 지금 맞춰져 있다라고, 지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가 어떤 주제야? 뭐랑 닮아 있어?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뭐랑 닮아 있어? 일상 생활과 유사한 어떤 주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건 뭐에 대한 그림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정물화라서 막 사과가 바구니 위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럼 얘는 사과를 그렸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명확한 그림들을 우리가 구상주의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무엇을 그렸구나를 알 수 있는 그림들. 혹은 알 수 있는 그런 연극들,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the roller background style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배경이나 배경적인 어떤 스타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여기서 mental models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 mental models라는 게 모형화하는데 mentally 붙었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던 이유가 뭘까? 그 의도를 머릿속에 생각한다라거나 어떤 이유로 이걸 뭐 빨간색으로 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models라고 얘기해요. mental models라고. 근데 그런 걸 구성하는 걸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뭐다? background style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나리자 그림 다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원래 모나리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정면 혹은 측면을 그렸었어. 항상. 그러는데 모나리자는 어때?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그지? 그게 최초의 그림이거든. 그렇게 그린.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변화를 줬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그렸던 그림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면 아니면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렸던 그림을 처음 보고, 아니 이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그렸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야.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별의별 그런 예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센세이셔널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약간 충격일 수도 있었어.
왜냐면 그림을 측면도 아니고 정면도 아닌 무언가였으니까. 제3의 무언가였잖아. 자, 그리고 모나리자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푸마토 기법이죠. 뒤에 그런 배경을 약간 블러 처리하듯이 그림을 그렸잖아. 왜 그랬을까? 인물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죠. 그죠? 자,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누구를 왜 의도적으로 그렸는지를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스타일에 대한 어떤 역할이 그런 예시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주제가 없었어? 아니지, 주제는 있지. 그 여성이었잖아. 근데 그 여성의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것들. 근데 또 뭐가 있었을까? 거기 이제 얘기할 것들이 2개 정도가 더 남았죠.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이 없잖아. 그럼 저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눈썹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거 아니야. 왜 눈썹이 없지? 새로운 어떤 트렌드인가? 막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왜 눈썹이 없을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미소잖아. 그 의미심장한 미소. 왜냐면 이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게 아닌 것도 아닌 듯한 그런 웃음을, 모호한 웃음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잖아. 저게 웃는 걸까? 우는 걸까? 그리고 우리 뒤에 지문, 우리가 이제 이따가 봐야 되는 그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표정은 맥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맥락이 전혀 안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사람 그림만 놓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과정들이 분명 저 그림 봤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어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을 수도 있잖아. 이야기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렸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스타일이라던가 백그라운드를 활용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더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acilitate 이하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야. 여러분, pleasure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쁨이잖아. 기쁜 거. 근데 왜 기쁘냐면 사람이 본인이 이제 누군가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무언가를 완벽하게 100% 이해를 했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아까 그 균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주제가 뭐 8 정도 돼. 그럼 이거는 보자마자 명확하게 이건 뭘 그렸구나. 이건 뭐 어떤 의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기쁨인 거야. 자, 그러면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반대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들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 뭔가 막혔어. 이거 도저히 아무리 해도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럼 갑갑하잖아. 거기서 오는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지금 백그라운드나 스타일이 너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를 알 수가 없고 이 작가의 의중을 알 수가 없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상 이 구상적인,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상 표현적인 어떤 그림에서부터 오는 그런 감정들이야. 근데 이 감정들이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이 됐든 뭐 연극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사실 그 주제가 10인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초집중해서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아? 무슨 숙제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탐정물 같은 거를, 수사물, 탐정물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야? 야, 명탐정 코난 얘기에 나와서 말인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 근데 지금도 하지 않니? 징글징글해요. 진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왜 보는 걸까? 왜냐면 그게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그 에피소드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뭘 몰라. 뭐가 uncertainty야. 범인을 모르잖아. 끝까지 봐야지 범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호성을 주는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이 두 가지가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주의적인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선 뭐가 쓰이냐면 in harmonious manner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스타일적인 어떤 장치를 작동시켜요. 자,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그 바나나죠. 자, 벽에다가 바나나를 붙여놓고 테이프질을 싹 하고 이게 예술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죠. 또 이제 마실 디샹 같은 경우는 어땠어? 변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되게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 조화로워? 과거의 예술이라는 건 뭔가 아름다운 무언가였는데 그거에 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건 뭐야? Against the subject. 바나나는 먹는 그 과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주제와는 반하는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장치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서 어떤 감정이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불안한 감정을 조성합니다. 의도적으로.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과거에는 여러분 특히 이제 13세기 때의 어떤 예술 작품들은 사실상 그 성경을 모티프로 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혹은 성경의 구절을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막 교회에 가면 막 위에 막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 막 그리고 그러잖아. 그런 의도가 뭐였어?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거든.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readable,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거든. 과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 다음이 그 르네상스였잖아요. 르네상스는 정말 있는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시기였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readable 했겠죠. 야, 그때는 진짜 사람들의 어떤 해부학적으로 다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진짜 똑같이 그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readable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낭만주의 이후부터 막 추상적인 그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현대미술 이런 것들 전부 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런 그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는 어때? less readable이잖아. 해석이 쉽지 않은 그림들이잖아. 이런 그림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conventional form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conventional form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정통적인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되게 뭔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그려서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감상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from이니까 부터에 출발했다는 얘기는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들이 이 독자들이나 어떤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aesthetic attitude가 이 전체적인 어떤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심미적인,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어제 사실 막 이렇게 현타가 빡 오고 이제 스트레스 빡 받고 하니까 이제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들고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아이패드를 들고 힐링의 장소를 찾아보자. 비행기 표를 뒤지기 시작했어. 근데 원래 난 제주도를 잠깐 당기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산을 검색을 해봤더니 2만 원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끊고 바로 이제 갔다 왔더니 당일치기 하고 왔거든 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술관을 갔었고 아무튼 이제 예술 작품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캔버스. 그러니까 캔버스가 원래 그림을 담는 그런 미술을 할 때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재료잖아. 도구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유안의 그림을 보고 왔어. 근데 그림을 벽에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를 부착을 한 거야. 여기에 부착하고 바닥에 두 개를 이렇게 놓아서 이제 예술 작품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면 사실 주제가 거의 없는 셈이잖아. 그냥 캔버스만 이제 붙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캔버스가 어디 바닥에 붙여져 있어. 여기가 맞잖아. 벽이 맞잖아. 근데 그 생각도 아예 깨버리고 바닥에다가 두 개를 놓으셨더라고. 그럼 이제 일단 거기서부터 올 수 있는 less readable한 상황이잖아 이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conventional forms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aesthetic attitude가 없는 사람이 보게 되면 뭐야 이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치? 뭐야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다음 관으로 가는 거야. 내지는 미술관 밖을 나가겠지. 근데 이제 이 에스테틱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예술 작품이라는 건 기존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3D의 무언가를 2D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렇게 제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뭐든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 됐으니까 이걸 비워놨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예술 작품은 항상 이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구나. 바닥에 있는 게 또 예술 작품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예술 작품도 바닥에 있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거 여백임인가? 그래 여백임이 그 자체로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뭐든지 다 예술 작품이 되는 거네. 뭐 이렇게도 이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 작가가 우리한테 주입한 게 아니라 독자를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건 정말 100% 이런 심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봐야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것들을 깨닫겠지.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이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현재의 미술은 정말 갈 때까지 갔다. 갔지. 별의 별게 다 미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갔지. 끝까지 갔지. 그래서 마치 연극처럼. 왜 연극이 들어가냐면 연극의 3대 요소들 중에 하나가 관객이거든. 그러니까 관객이 없는 연극은 없어. 관객이 있어야 돼. 관객이 이렇게 보면서 웃는 그런 웃음소리라던가 그런 반응들도 다 연극의 일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술 작품도 현대 미술도 그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그 예술 작품이 덩그러니 있는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this active involvement. 자,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극적인 관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니? 뭐가 적극적인 관여야? 미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미학적인
미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aesthetic attitude가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disactive involvement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주는지에 대한 결과적인 어떤 설명을 지금 주고 있죠. 기반을 제공하는데 뭐에 대한 기반? 깊이에 대한 기반. 근데 뭐의 어떤 깊이? aesthetic processing, 그러니까 미학적인 처리.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reflection, 성찰의 깊이 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으니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균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주 내용이 아니라 7번. 이제 삶이랑 엮고 있거든. The ability to switch. 전환하는 능력. 어디서 어디로 전환하냐면 pragmatic이라고 하게 되면 그 실용적인 이런 뜻이거든. 실용적인 태도와 신미학적인 그런 미학적인 태도 사이에서 스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위치하는 그런 능력, 전환하는 능력이 fundamental 필요하다, 필수란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서? 삶. 근데 어떤 삶이야? 균형 잡힌 삶의 필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이제 영위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예술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지. 이해됐죠? 노란색 어디다 칠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미학적 태도에다가 처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처음 말씀하신 분이 미학적 태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야. 너무 크네. 미학적 태도로 가봅시다. 이렇게 여기 맞춰서 할 수 있죠. 미학적 태도라는 게 왜 필요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미학적인 태도예요. 이 미학적인 태도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된다면, 여기가 노란색이 된다면 미학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깊이가 달라지죠. 깊이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미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봤다면, 그러면 programmatic attitude는 그 상반의 개념이기도 하니까 파란색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구상적인 어떤 그림에서부터 온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subject matter 무슨 색일 것 같아? 주제야. 파란색. 그죠? 그 다음에 지금 style. 보라색 좋아요. 보라색 가볼게요. 아니야, 맞아. 심리학적인 어떤 태도 자체를 노란색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이 구상적인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일 것이고, 이게 지금 뭐랑 닮아 있냐면 일상생활과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the roller background style. background style은 무슨 색이겠어? 보라색이겠죠. 여기 보라색. 이거는 지금 뭐 장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딱히 칠하진 않을게요. 그다음 pleasure는 무슨 색일 것 같아? pleasure. 보라색이야? 이거 뭐 때문에 기쁘다고 했어? 뭐 때문에 기뻐? 불확실성 때문에 기뻐? 이게 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했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작품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언제 때 알아? 파란색. 그 다음에 uncertainty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 개념이니까 보라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expressionist work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치?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새로운 어떤 장치를 활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다른,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subject matter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쪽은 파란색이겠죠? 이거랑 against 하는 게 지금 여기 핵심입니다. against. 그래서 against까지 저는 처리해 볼게요. 보라색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뭘 지금 유발을 했어? 되게 불편한 어떤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특징이 뭐였어요? Less readable. 읽혀지지가 않는, 그죠? 덜 읽기 쉬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Conventional forms, 파란색이죠. 이거로부터의 이제 그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벗어남은 결국 이 aesthetic attitude에 의해서 이제 좀 빛을 발하게 되죠. 이렇게 해야 그 예술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 안정적인 균형 잡힌 삶의 기반이 된다. 네? 네. 뒤에 거는 돼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 시선을 지금 주고 받았어 지금. 할게. 믿어줘. 압박 됐어. 자, 이번에 서론이자 도입부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주제와 스타일은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다. 균형이 존재한다. 흥미로운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균형 존재. 그 다음에 매우 구상적인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틀에 용이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틀에 용이하게 V라고 썼는데 요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이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구조를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끝까지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읽고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신한 양식상의 장치를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어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가 지금 만들어지죠? 이거 하나 더 있다. 근데 이것도 하지만 뭐도 했어? 주제와 충돌한다고 했잖아. 충돌을 해서 어떤 걸 유발하죠? 불안한 분위기를 유발했죠.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봐야 되겠는데, 자 5번에서는 less readable이니까 해석이 어려워.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림들 같은, 근데 이거 표현적인 그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번호를 안 적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1번.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본론이자 구체적 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상적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기쁨과 불확실성의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2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참신한 양식의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3번 표현적인, 그죠? 표현주의적 그림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불안한 어떤 분위기를 유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징이 지금 같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에다가 작성해 볼까요? 오케이, 2번. 자, 그럼 여기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잖아. 그죠? 해석이 어려운 예술이었잖아. 그죠? 어려운 예술이어서 뭐가 필요했어? 미학적 태도가 필수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학적 태도가 필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적인 참여, 적극적인 관여라는 것은 미학적 태도를 취하고 그 의도를 유심히 이제 고민해보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일의 의미와 성찰의 과정을 깊이를 공급해준다. 그러니까 훨씬 더 미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지가 나오는데, 요지가 영구적인 태도, 실용적인 태도와 aesthetic이라는 것은 심미적인 혹은 미학적인 태도를 이렇게 전환하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의 근본이다. 이거 너무 잘했네. 마지막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주제가 실용적 태도하고 미학적인 태도를 왔다리 갔다리. 균형이 필요하다. 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연한 어떤 태도를 좀 취하긴 해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예술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문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읽어내려야 되는 그런 모의고사 지문에서 예술 작품 얘기가 나왔다? 웬만하면 이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네, 이건 쉬워서 금방 해요. 자, 1번에 한번 봐봅시다. 이거 어떤 이제 그 실험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필실험자들한테 사진들, 얼굴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무슨 느낌을, 무슨 감정을 갖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2번에 봐봐.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라는 표현을 썼잖아. 언제나 항상 매우 엇갈렸대. 라는 말은 어떤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이었는지를 맞출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즉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다가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17세기 때 어떤 화가이자 이론가가 이런 실험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감정에 대한 그림, 얼굴 표정 그림을 싹 그렸어. 싹 그려가지고 이제 봤더니만은 자 놀라운 일이 뭐였어? 그것들 중에 뭐든지 간에 다른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지 간에 손실 없이 즉 오해의 여지가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포지티브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 얼굴 표정을 그렸는데 이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이제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완전 되겠죠. 그래서 우는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더라. 즉 표정만 봐서는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5번에서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러면 감정을 알려면 대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5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놓쳐진 게 뭐냐? 바로 any setting or context. 바로 뭐였어? 맥락이었어. 맥락. 환경이나 맥락이었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우는 이유가 지금 엄청 대단한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기쁨의 눈물이겠지?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은 기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없으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만 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맥락이므로 여기는 맥락의 예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봐볼까?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일단 as well as가 나왔으니까 B as well as A죠. B가 당연히 중요해요. 그림이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이랑 지금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우리가 그냥 얼굴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 뻔하지 않아? 얼굴만 봐서는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맥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we encounter people 사람들을 만나는데 in particular situation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particular situations라는 게 맥락이잖아. 그래서 맥락 안에서의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보유되어질 수도 없다. 뭐가 없으면 뒤에 뻔하잖아. 조건? 맥락 없으면. 그래서 뒤에 보니까 isolated라는 표현을 썼죠. isolated from 맥락 이렇게 나오잖아. 맥락 없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맥락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표정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가 핵심 내용인 거야. 별거 아니잖아. 자 색깔 칠해보자. 색깔 노란색 어디다가 칠하면 되겠어? 노란색 어디다 노란색 칠할까? 표정이 맞지 않을까? 표정? 표정이 맞지 않을까? 표정을 이제 아이덴티티 하는 것
이게 표정을 아는 거. 그러니까 표정 자체라고 봐도 되고 저는 더 이해가 좀 쉽게 identify까지 칠할게요. 그 표정을 이제 인지하는 것에 대한 글인 거야. 근데 자, 우리가 얼굴 표정만 봐서 이거 할 수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색깔이 보라색이 파란색이 돼야 하는 거 맞네요, 그죠? 이것만 봐서는 안 돼. 얼굴 표정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얼굴 그림을 이제 그렸죠. 얼굴 그림 그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substitute이 되더라. 그러니까 대체가 되더라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도 전부 다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아니 파란색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컨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지 감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얼굴만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just face는 파란색이 있죠. just faces 파란색이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맥락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맥락을 가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근데 여기도 물론 isolated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맥락에다 그냥 보라색 칠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맥락을 이해해야 알 수 있더라가 여기 핵심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도입부 부분부터 차근차근 또 볼까요? 일단 도입이 맞아요. 서론이자 도입이자 심리학적인 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얼굴을 보고 감정을 파악하는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혼합했다는 얘기는 항상 엇갈렸다. 이거 제대로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17세기에 어떤 실험이 또 있었죠. 다양한 표정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 그랬는데 손실 없이 서로 표정이 대체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는 같은 그림을 가지고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어떤 감정들을 다 나타낼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과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요 말만 쓸게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설정이라던가 맥락이 필수더라. 이게 있어야지 감정을 확실하게 확정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맥락의 파악의 예시죠. 맥락 파악의 예시, 그죠? 그래서 요지가 뭐였어? 다른 사람들과 공존?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서는 같이 살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맥락 이씨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불가피하게 서로 마주침. 이거 아니다. 이거 다시 적어볼게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얼굴만 보지 않고 상황 속 사람들을 마주하죠. 이게 현실의 특징이잖아.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죠. 얼굴만 보지 않고 상황 속의 사람을 마주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야? 사회적, 맥락적 어떤 상황과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괜찮죠? 네, 저 쉽니다. 잘못 찍으신 거. 딴거 찍으신 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그거 글을 찍어야 되는데 앞에 거 딴 걸 찍으신 거. 아, 그랬어? 그러네요. 다시 찍어야 되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 있죠. 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감정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수다? 맥락이 필수다. 그 얘기가 지금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감정에 대한 얘기잖아. emotions in faces. 얼굴에 있는 감정은 뭐가 필요해? require 뭐가 필요하죠?
맥락 영어로 context.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To be interpreted accurately.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필수? 맥락이 필수다. 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검열 못했어? 오케이. 됐죠? 그러고 제가 지금 사진을 잘못 촬영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것도 같이 좀 제가 이것도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온 거야. 이우환의 공간에 가서 이걸 보고 왔는데 공교롭게 또 여기서 적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못 찾았어. 근데 거기서 그림 찍지 말라고 써 있어서 내가 사진은 촬영을 못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바닥에 놓여 있고 바닥에 두 개가 놓여 있고 벽에 딱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2차원적인 평면 위에서 실제하지 않는 것을 재현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서도 이제 예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뒤에는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 다른 부연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보시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로 그냥 수업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 근데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 우리가 주한이의 허필 주한이께 지금 선택했네. 저번 거는 뭐였어요? 저번 질문. 그것도 글씨였잖아요. 그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norms emerge.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노란색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 규범에 대한 정의가 뒤에 나왔던 거라서 요렇게 우리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form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con은 이제 동일한 것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conform 한다는 얘기는 형태를 동일하게 한다, 즉 행동을 똑같이 한다, 즉 행동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얘가 순응하다에서 온 동사예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순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순응하는 결과를 낳는 게 바로 이제 규범이다. 그래서 규범의 정의가 지금 나왔고요.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규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이제 따라하면서 규범화가 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a number of reasons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 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 이유한테는 우리가 보라색 처리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유. 아이고야. 첫 번째 이유 보라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다가는 저희가 극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이유. 그 다음에 2번 이유. 에다가 각각의 색깔을 처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thers may then 이라고 했잖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수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처음 그 어떤 행동을 최초로 하지. 최초로 하면서 이거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약간 지시하듯이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뒤에 봐봐. She may communicate.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gestur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데 또 이제 부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오늘도 지하철을 탔는데 사실 오늘도 내가 그 광경을 보기는 했는데 어제가 좀 특이한 어떤 케이스였거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비행기를 탔잖아. 부산을 가는데 근데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탔던 그 노 부부님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랑 똑같이 지하철도 탄 거야. 심지어 똑같은 칸에서. 근데 이제 난 자리가 없어서 이제 서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나도 몰랐는데 이제 그 와이프분이 이제 자리에 앉으셨었나 봐. 근데 이제 노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제 비켜주셨나 봐. 나도 거기까지 몰랐어. 아예 못 봤어. 근데 이제 남편분이 엄청 칭찬하시면서 100점짜리라면서 뭐 엄청 칭찬하시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그럼 봐봐. 이분이 이렇게 그 선행을 하신 거잖아. 자리를 이제 양보를 하셨잖아. 양보를 하셔서 그 광경을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봤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어떤 상황이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스처라고 하는 거, 제스처링을 한다는 얘기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너도 해야 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6번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잘 통하지 않을 경우 뭐 할 수도 있어요? 위협할 수도 있죠. 이거대로 안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법이 그렇잖아, 얘들아. 규범 안에 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법을 이제 제정을 해놓고 이거대로 안 하면 벌금, 이거대로 안 하면 너는 뭐 징역, 처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식들, 또 심지어 메이 쓴 거 보이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컨펌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9번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 이걸 굳이 지시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런 반복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observe, 지켜보죠. 관찰하죠. 그리고 그걸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 스스로. 근데 왜 정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그게 더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말이 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아까 앞에서 수업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죠? 여기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위에는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수능하는 결과다. 그리고 규범의 시작은 한 사람이 시작을 하고 특정 상황 속에서 특정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처음 행동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중요한 거라서 저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했던 거예요. 방법은 규범을 언어로 지시하는 진술을 얘기하는 건데, 제스처 같은 걸로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제재로 위협을 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수능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어? 지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규칙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자발적으로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때문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제를 본다면 social norms form, 자,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최초의 어떤 행동과 그 이후에 따라지는 이 수능의 결과라는 거죠. 됐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걸 이제 시킬 거냐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게요? 이거 딸려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많은 시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윤이, 그다음에 아이니, 그다음에 예빈이, 조류리. 네. 그래서 문제를 지금 우리 봤던 문제들 있죠? 그걸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봤던 지문들이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부터 세 문제입니다. 시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세 문제를 2분 동안 풀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 분석이 가능한 문제라서 선지 분석까지 하시면 돼요. 시작.
10초 남았어요. 네? 10초. 2분이라고요? 선지 분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선지문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시간 더 줘요? 아, 다 선지 분석한 거 아니었어요? 선지문서 다 없어요. 아니 하나는 순서 배열이고 하나는 문장 삽입인데 선지문서를 할 수 없잖아요. 시간 얼마나 더 줘요? 30초.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대로 볼게요. 이거 뭐 문제, 이건 되게 쉽게 풀었겠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항상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세요. 지금 보시면 this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 이건 지시사죠, 지시사. 지시 여기서는 부사 혹은 형용사로 볼 수가 있는 지시사예요. 지시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가리키는 대상이 무조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이 this active involvement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aesthetic attitude를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언급이 되어야지 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아이고 이거 다 써놨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5번부터, 아니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오답률이 80% 이상이었어요. 이거 이 문제 1번하고 2번 진짜 많이 골랐거든. 2번이 26%, 1번이 거의 25%, 20한 44, 4.5. 그러니까 결국 이제 1번하고 2번을 골랐던 애들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마어마한 문제였죠. 정답은 5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1번을 보시면 all of them, 이때 them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여기 문맥상 그 그림을 얘기합니다. 얼굴 그림. 그 얼굴 그림의 모든 그림들은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그 의도된 그 감정과 일관되게 일치가 됐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선지 분석. 일치가 됐어? 일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 그림을 보고 감정이 파악이 됐다는 얘기야. 뭐라고 해야 돼? Not true. 그죠? Not true야. 그다음 이번에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이게 그림 사진과 같이 정밀하게 그려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아니요. Not mentioned. 네. 그다음에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이건 어때? 이거는 여러분, 자 봐봐. 이건 여러분 그 그림 자체가 얼굴에, 그러니까 그 얼굴을 봤더니 맥락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알 수 있었으면 파악을 했겠죠, 감정을.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나트루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most of them would be seen, 뭐로 여겨졌냐면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고유의 특정한 어떤 고유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이거는 난멘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야. 난멘션. 5번은 맞죠? 5번은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5번이 들어갔던 거라서 5번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ABC. 네,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A 경우의 수로 따지면 A가 답이 될 확률 없어요. 네, 그렇지만 A를 보고 힌트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냐면 does라고 하는 연결어, 그 다음에 she라고 하는 대명사. 왜냐면 지금 주어진 글에는 she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거 나왔다. she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밑에서는 지금 이제 지시하는 식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B를 먼저 볼게 또. 벗이 또 나왔죠? But some others.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 지시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지금 A에서는 지시를 하는 상황이고 B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이야.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made them conform. 그리고 나서 conform을 한다는 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상위에 있어야 되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왜인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떤 왜인지에 대한 이유 플러스 방법들을 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뒤에가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행위를 이제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다라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여기는 이유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A가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지시라는 상황, 여기는 지시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C, A, B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